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전환 플랜피에서 기획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오늘 네 분의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공공성과 그리고 공공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공성을 좀 보완할 개념으로서 저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면 서로 돌볼 수 있는 영역,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돌봄과 공공성 바깥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진항 한법재단 전 이사장이시고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신 백진항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중증장애인 전문 기관인데요. 특히 이제 중증장애인 돌봄 시설 2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동 서비스라든가 특히 보조기기, 돌보는데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노인 돌봄,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병기 위스테이 이사장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광풍을 불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대안적 주거 모델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좀 해결해보자. 건강한 공동체가 이 주거 문제를 대안적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위스테이 밸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국내 최초로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만든 사례이고, 그 아파트에서 다양한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문수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작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년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냥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건 오빠라지 선교회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으로는 좀 짐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빠라지 골목이라고 재개발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재개발 반대 주민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나 그리고 좀 무분별한 재개발, 그리고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좀 현장에서 막는, 그러면서 예배로서 이제 풀어내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패널이신데요. 자, 이번 포럼에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어쨌든 어떤 취약계층이랄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초대를 했는데, 먼저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주제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갖게 된 계기랄까?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17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들목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겠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보면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공동체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들을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곳곳에서 다양하게 그들 스스로가 그 지역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나가면서 견고한 공동체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시에서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게 2016년도에 국토부의 그 시범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나오면서 여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공동체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돌봄의 문제랄까,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잠깐 설명 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실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요즘 또 이야기가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선언적 의미만 있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거나 정말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험적으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면서 너와 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책임성 있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이웃 간에 상호 책임성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돌봄인 상황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독자들이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교회나 어떤 기독교 신앙에서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또 실제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같이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에도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문수 이사장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천주교의 수도에 소속된 신부인데 저희 수도에는 6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6년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렇게 식별하는 중요한 회의를 갖게 되는데 2015년 여름에도 로마에서 총회를 했었고 그때 결의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의 청년들이 뭐 이렇게 종교에 무관심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결의사항이었고요. 그 영향으로 저희도 한국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 청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굶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굶고 있다는 조금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청년들이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식당을 무작정 시작하게 됐죠. 예. 그 말씀 속에 이제 풍요로운 세상 속에 굶고 있는 청년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청년들이 밥을 못 먹는다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텐데. 이건 아무도 통계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글쎄요.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뭐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있다는 대답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다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 때 제일 쉽게 아낄 수 있는 게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끼, 두 끼,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먹지 않고 그 돈으로 좀 더 필요한 뭔가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다이어트를 하느라 혹은 바빠서 뭐 끼니를 거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실제로 3일 전에도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올해 34살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통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한 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수입이 없었고 이제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제 고시원비가 밀린 상태에서 사실 그동안에 뭐 주변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청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할 수는 없고 물론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봐 부모님께는 잘 지낸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우연히 알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한 달 반 밀린 이제 고시원비를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동안 일용직으로 간간히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가 그 뭐죠 택배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면서 이 일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고시원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굶는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어떻게 가난한 뭐 그런 청년들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뭐 하기 어려워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진 경우들도 있고 또 부모님께 허리를 다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감사 인사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처음 보는 자기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돌아가는 길에 큰 길에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잠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되게 관련이 많은 게 뭐냐면요. 차라리 아예 이제 소득이 없거나 아예 그냥 그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면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할 것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청년은 굉장히 용기가 있었는데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없겠나 그랬더니 뭐 그런 상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또 못 미치니까 이제 거기서도 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종건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는 한 이제 막 10년 돼가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어떤 동아리를 결정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다가 노숙인 아울리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아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처음에 거리 홈리스 아울리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 1년 정도 나갔어요. 근데 네, 그래서 처음에 뭐 개인의 의지로 어떤 그 홈리스가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걸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리 홈리스의 숫자가 일정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숫자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럼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아마 이런 맥락에서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가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에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언어로는 사회선교의 방향으로 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게 개인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 단체로서는 아까 옥바라지 골목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도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요. 5월 17일 날 이제 옥바라지 골목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가 이제 독립문 쪽에 있는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를 옥바라지 하던 가족들이나 이런 지인들로부터 구성이 됐다고 해서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개인이 정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나서서 이곳이 이제 독립운동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서 명패까지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관리하던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좀 이런 과정을 갖기로 심지어 시에서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조합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간을 살리면서 개발할지. 그런데 서울시장을 오후에 면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후에 면담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조합이 그냥 강제 철거를 이제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관계 부처와 전부 얘기가 되고 약속까지 잡아놔도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그 약속은 그 공공의 영역이 사적 소유의 영역한테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정치적 부담을 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잠깐 몇 개월간의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됐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포크레인을 건물에 대는 순간 이제 없던 일이 딱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력하다. 공공의 영역이 소유권의 영역 앞에 힘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구나 라는 걸 처음 느끼면서 저희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사역이 그런 재개발 전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무분별한 재개발이나 폭력적인 강제 집행 이런 거에 좀 연대하고 고민하는 단체가 됐던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40개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6년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또 노인 빈곤율도 그렇고 청년 자살률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죽는지 잘 모르시겠는데 장애인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일반인의 3배입니다. 근데 3만 불 이상 되는 세계 국가에서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금메달이죠. 근데 이거 왜 이런 그런가? 아까 신부님이 풍요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전에보다 잘 살아지긴 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가? 또 이게 세계적인 그 추세나 복지를 어긋나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뭔가? 그 원인이 이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관심 가진 건 그 돌봄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뭐 요즘 이상하게 사회적 돌봄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죽는 거는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뭐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근데 이 돌봄은 사람과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의 기능과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 시킴으로 해서 이 소외 문제, 특히 장애 문제, 노인들은 다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치매나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지표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특별히 유명한 게 노인 돌봄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을 학대하다시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노인들이 왜 죽는가? 왜 자살하는가? 왜 빈곤한가? 이런 문제가 여기 일정한 해답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갖게 됐습니다. 이 공공이란 말이 장님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공공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전에는 자식들이 모시다가 이제는 요양원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이걸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함몰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인데 사회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작동만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필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근데 그런 거는 이 기계에서는 흡수를 못해, 반응을 못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난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 왜 요양원의 문제를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지금 5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대부분 치매이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난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분노 같은 걸 느끼고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둬서 될 일인가 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하죠. 네. 저희가 바깥이란 말을 굳이 이제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바깥이란 말을 쓰면서는 어떤 그 계층이 그 어떤 저희 공동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것처럼 구분 짓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당면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주제를 공공성이라는 것과 돌봄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각자 단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성의 개념이 뭘까, 오늘날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가. 먼저 백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손병기 선생님부터 공공성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될 과제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지? 두 번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그러면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자원순환 문제는, 거기에 살아가는 엄마들의 경력 단절 여성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시니어 분들의 노후 문제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거와 협동조합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다양하게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구나. 근데 그거를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적인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해결할 영역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영역도 있는 거구나. 이걸 공공의 영역으로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대에 걸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전 세대에 걸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도 세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3세, 7세, 방과 후. 그래서 그걸 돌봄위원회가 거기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넣고 거기에 또 먹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 마을의 아이들을 좀 더 품기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 영역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상가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마을과 같이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아이들이 뭐 놀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아니면 게임장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 창작소를 만들어서 밴드 연습실이나 그다음에 당구장, 그다음에 멍 때리는 방, 또 댄스 연습실,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청소년들 위원회가 만들어서 그 공간을 우리 청소년 스스로가 한번 그 공간을 잘 한번 활동 영역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시니어 분들은 보니까 첫째는 다른 분들은 3, 40대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60대 이상은 대부분 다 은퇴하시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시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간은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딱 하나 있는 게 경로당이었는데, 근데 경로당을 지금 보면 한 70대 후반 가야 경로당을 한번 갈 수 있을까? 가면 거의 막내 귀염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왠지 내가 경로당을 가면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시대에 그냥 노인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어서 잘 안 가시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로당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주로 이렇게 할머님들이 딱 이 카르텔처럼 이 거기에 회비도 걷고 반찬도 만들어 먹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경로당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기존의 경로당을 조금 재해석해서 좀 더 액티비티하고 공동체적으로 좀 살아내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일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60+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60+ 행복협동조합이 남양주 시니어 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일자리를 한 14개 정도 어르신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연결 지어져서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을 공동체적 가치로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서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앞으로 지구인으로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맞다. 방향성이.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백진양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이라는 게 이제 사회, 시스템 이런 건데 여기에는 이제 사랑이 없다. 저 그 얘기 아직도 지금 남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허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예를 들면 기존의 경로당이 아니라 조금 더 함께하고 소외가 없을 수 있는 형태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보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공공성이라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비슷하게 이제 허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는 거지만 누가 주체적으로 우리를 서로 돌봐야 하느냐의 얘기가 더 주안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의 영역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공공 주도로 하다 보니까 갑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공만 쳐다보고 있고 공공의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공공에서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근데 그거를 시민 주도의 공공성이 오히려 맞지 않겠냐. 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공공과 시민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공공성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다른 됩니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성이 국가 주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시민이 함께 주체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공공이라는 걸 누가 운영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의 적이 있어요. 공공의 적. 공공이. 그거는 민간인은 사악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요양원이 93%가 민간이 합니다. 개인 업자들이 해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거는 3%예요. 97%가 민간이고 개인이고. 그런데 그게 공공이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개인이 하는 거 개인의 선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지급하는 보험료하고 자부담하는 액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다 달겨들었다가 요즘은 요양원 운영가도 분풀이가 썩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그 시민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놈들은 무조건 돈 빼먹으려고 그런다. 네. 이 공공 조직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을 공무원들이 장악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사회 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네. 질문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요양병원 운영하거나 어떤 복지단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투명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수시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공적 자금,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뭔가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투명성이 공공이에요. 근데 그 애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창의력 같은 거는 이거는 그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공공영역에서 투명성이라는 회계적인 아니면 숫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지금 이것이 점점 지금 부부돼서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하여튼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공공성이 왜 없나요? 왜 투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같은 얘기면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성 바깥은 사실 없다고 주장을 해오거든요. 네.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공공성의 바깥이 어딨냐? 그러니까 공공의 바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관할의 바깥이니까.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향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바깥은 없다라고 저희가 많이 주장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은 뭐냐, 옥바라이 선거센터가 생각하는 공공은 뭐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는 좀 거칠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소유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많이 했고 요새는 그 말도 조금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냥 간물주라고 하죠. 그냥 이제 신하고 건물주를 합쳐서 간물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통 사라지는 가게들을 보면은 한 가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골목 전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게와 그 지역에서 생겨나는 가치들, 그 지대가 결국 그게 지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가치들을 만들어 온 거는 사실 공공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 공공에서 포착되지 않는 가치들이거든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영역들. 아까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 영역들을 지대로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인식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것으로 갈무리를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도시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은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지만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발을 민간이 하는 거를 반대하거든요. 개발은 공공이 해야죠. 민간이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완전히 소유권으로 모든 시스템과 사실은 아까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개인적 마음까지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을 민간한테 넘긴다라고 하면 그 개발이 절대로 사랑의 개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공공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포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착하는 공공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좀 고민이 넘어가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저는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 못했는데 똑같이 벌어지는 물론 분야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공공을 더 신뢰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전체의 어떤 평등하고 모두가 이렇게 자원이 분배된다든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라고 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정부가 주도해서 하다 보면 그 개인이 친절하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같이 이제 가는데 두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결국은 그 돌봄의 대상이라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게 돌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더 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공공의 여러 가지 분야와 역할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이런 특정 그 돌봄에 관한 맞습니다. 쪽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 공공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거를 모른 척 하는 공공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그만 단체가 잘못하면은 금방 공개되고 매를 맞지만 국가나 정부가 잘못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이 안전하게. 근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부모님이 이제 뭐 연로하셔가지고 치매 걸린다든가 거동이 불편하면 이걸 집에서 모시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300만 원 받는데 내가 모시면 300만 원을 못 버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뭐 7, 80만 원만 주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에 모시자 이렇게 하죠. 이런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신뢰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요양원에다나 요양병에 갖다 맡기면요. 자식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알아요. 저기 하루 종일 기저귀를 채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화장실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또 면회가 저녁 시간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6시에 수면제면서 다 재워요. 건물 밖에서 그 요양원 바깥에 무슨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따로 나올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다 일정한 병원식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공공의 피난이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말 안 해요. 저기 요양원도 대기자가 많이 인기 있는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광고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요양원은 기저귀를 하루에 6번 갈아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는 6번은 안 갈아준단 말이고 또 하나는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기저귀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 드는 사람이 똥오줌을 기저귀에다 싸고 앉았다는 게 얼마나 죽어버리지 사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이 꼴로 살니 말이지.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게 물론 저기 우리보다 아주 어려운 나라 뭐 빈곤국은 안 그렇지만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가보면 이런 데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공공의 피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렇게 감쪽같이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 안 됩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그 공공이라고 하는 그 공공성이라는 주제의 청년의 삶과 이게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공이라는 주제가 같아도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보다 더 이렇게 좀 제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비애죠, 비애, 슬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직 공공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에서는 공공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요 근래 소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어떤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영역이 돼가지고 그 이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영역은 예를 들면 청년 영역은 공공 혜택을 받는 그런 영역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청년들이 대체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 대학생 자녀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뭐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그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해보셨겠죠. 오히려 자녀를 키우시니까. 뭐 일단 주거비가 들겠죠. 용돈, 학비 등등 하면 몇백만 원인 것 같아요. 다 포함하자면. 그러면
자녀 한 사람에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정말 예전 표현으로 허리띠 졸라매서 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또 보충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일단은 가난한 청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식당에도 이렇게 오시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가난한 청년이 얼마만큼 오나요예요. 모릅니다, 저는. 한 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100명이 왔다 갔는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알려주면 알겠지만 그거를 캐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청년들은 다 가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난한 청년이 뭐 따로 있겠지만, 더 어려운 청년들이 따로 있겠지만, 청년들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더라도 정말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면 다들 부모님께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있어서 부모님께 뭐 이렇게 막 많은 걸 요구하지 못해요. 물론 가끔 그러긴 하겠지만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은 그나마 낫다. 주거비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데, 그 청년들이 소위 이제 자취를 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가난에 대한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니까 50년 전의 가난과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좀 개념이 다를 거예요. 50년 전 혹은 30년 전과의 가난은 아니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뭔가에 이렇게 쫓기듯이 불안한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종교인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요즘으로는 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은 부분 종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어떤 종교건 간에. 그런데 사회가 발전을 하고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 혹은 이제 사회 영역이 되어서 사회복지라는 그런 개념, 단어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들을 이렇게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저희 천주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천주교에서는 이건 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런 움직임이,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떼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수녀회, 수도회, 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손을 떼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국가와 사회에서 그거를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뭐 더 사각지대, 이제 오늘 주제로 치면 더 돌봄의 바깥에 있는 더 사각지대로 우리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나 혹은 국가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뭐 종교에서 굳이 그거를 이렇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애덕의 차원, 사랑의 실천의 차원에서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더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곳으로 더 스며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무엇이 어디가라고 저희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공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 않지만 나도 가난해질 수 있는, 내가 지금은 어른,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지만 나도 노인이 될, 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집이 있지만 나도 언젠가 나도 이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아직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공공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뭐 누군가는 또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국가는 그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게 국가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국가보다 시스템 제도보다 우리 개인들이 요즘식으로 치면 시민사회가 더 먼저 앞서서 나아갔거든요. 시민사회의 어떤 이들이 먼저 그 문제를 캐치하는 애들이 앞장서서 나아갔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 많은 이들이 동참을 했고 그것이 더 이제 확산이 되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제서야 이렇게 제도화 혹은 시스템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건 취약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노력으로 보시고 있고 지금은 내가 그게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쪽에 위치해 있을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공이라는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중에 비판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마스크를 살 수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백신 패스를 이제 주장하는 건 당연히 공공의 영역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맞을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집단 안에 바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이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오케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 다 잘 살지 않나? 뭐 건강하지 않나? 뭐 팔다리 있는데 일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들을 좀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돌봄이란 단어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의 영역 각자 활동하시는 부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돌봄이 필요한 취약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돌봄 혹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종건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차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예배 막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끝이 있잖아요. 계속 그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관련된 법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공공기관이 중재하면서 이 분쟁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렇게 결말을 맺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게 그 이후에 그 철거민이었던 당사자들과 연락을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조심스러워서.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당하는 거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살던 집이나 내가 일하던 공간에 용역들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내고 이런 경험들이 트라우마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후에 계속 연락해서 혹시 되새김질 할까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미리 안 하려고 좀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6년째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되게 놀랐던 거는 이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는 다음 현장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거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들으시고 꼭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섭외한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없는데 그 전에 네네네. 계셨던 분들. 네, 꼭 다음 현장으로 오세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쫓겨난 상인이었다가 똑같이 상인한테 이렇게 오고 연대하러 오고 이런 거면은 마음이 동했거니 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였고 전혀 다른 경험을 했는데도 이게 다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 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파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 심지어 강제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혐오의 문제 이런 걸로 다 연결돼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완전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꼭 공부하고 책 읽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나를 도우러 왔네.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당연한 뭔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아마도 서로 돌보면 이런 거겠거니.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풀어나갈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런 거겠거니라는 거를 저는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네. 사람의 편에 있었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그쵸. 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 네네네. 네, 있습니다. 백진현 선생님 어떻게 돌봄에 대한 아주 최전선에 계시니까요. 그런 네.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다면. 아까 공공의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복지시설 분도 말씀하셨죠. 이거를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시장판에다 맡겼기 때문에 돈 벌려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97%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돈 벌려 보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이 우리 사회에 처음에 단추를 잘못 채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공공의 적으로 삼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실적인 예로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은 보험 재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 자부담 액수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사람을 껴안는 도구예요. 근데 돌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 안아서 옮기는 겁니다. 안아서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고 화장실 모시고 가는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이제 기저귀 채워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안기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게 안기길 바라요. 또 앉는 사람은 꽉 껴안아서 그래야 힘을 쓰기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최고예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13,000원이에요. 이제 요양보호사들, 거기 직원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너무 좋네. 그렇지 않아도 저놈은 노인네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내가 앉기 힘든데. 그래서 요양원 보고 이걸 좀 사쇼. 뭐, 우리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안 사요. 이게 13,000원이거든요. 이걸 살 돈이 없어요. 이런 거를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몰라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도 집에서 홈케어 하는 게 돈이 적게 드느냐. 그런 것이 실현된 나라들이 많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자기네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 외에는 전부 다 홈케어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왜 비용이 적게 드는가? 그러니까 시설, 건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집에서 케어하는 게 좋게 되는가?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으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 이 공공의 의식, 이념, 공공이 지향하는 거는 결국 사랑이요, 관계 회복이요, 그 소외를 감소시키는 이런 이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관리 차원, 투명성, 아까 말씀 투명성,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분야고 저는 그쪽 분야에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이 실제는 돌봄의 질,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관리의 영역으로 가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로 더 우선시되고 실질적인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꼭 그렇게 공공의료원이나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국가가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별내 위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했지만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어떤 돌봄의 문제들을 스스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시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요? 원래 이게 그 주거의 문제는 실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덧 부동산이 자산화의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와 부동산의 투기적인 수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이 주거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첫째는 뭐냐면 정주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웃은 어느덧 같이 이웃 간에 같이 살아도 10년이 지나도 같이 말 한 번 섞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주거권이 안정화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저 이웃이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정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웃이 나한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 단절, 분절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은 그 용어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관계를 맺거나 서로를 도움을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 정주의식이 완전히 결여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 속에는 또 인간의 욕망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8, 90년대 건설 공화국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아파트 건설이 조금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건설사들이 갑자기 건설사 이름을 앞에 세우지 않고 브랜드란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삼성건설은 이제 레미안, LG건설은 자이. 그러면서 너 어디 살아? 라고 하면 나 레미안 살면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갑자기 보안,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게이트를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웃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집중은 전혀 없고 문제의식은 없고 건설사들의 어떤 자본주의 그 탐욕 속에서 이 아파트가 작동되기 시작해버린 거죠. 거기에 인간들의 욕망과 탐욕이 결합되면서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공동체적 관점으로 다시 전환을 해보면 이 돌봄의 문제를 공동체적 접근으로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면 이 안에 살아가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 우리 안에 돌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야.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어린이집들이 코로나로 문을 못 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0+ 시니어 분들이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전문가 과정을 40시간을 교육을 받고 우리가 아파트 안에 이런 돌봄이 필요해.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신청자가 14가정이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우리 이웃이, 우리 아는 분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돌봄을 해주실 어른이 계셔. 14가정이 맡겼고 또 우리 60% 시니어분들이 그러면 점심은 우리가 같이 준비할게. 돌봄위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줄게. 이런 것처럼 이웃 간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서 우리의 돌봄을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끊임없는 돈의 문제로, 서비스 문제로, 공공의 역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접근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전의 방식은 정부는 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 건설 업체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것 여기만 있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있었다면 이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를 꾸미는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들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손 이사님 말씀하고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이제 지역 개발을 하면은 임대 아파트 의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임대 아파트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서 공공 요양원을 못 만든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이디어 정책의 문제예요. 네. 우리 이사장님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산 주는 거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주민을 위하라는 건지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애정과 사랑과 관심 이런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계산만 하거든요. 이거 빨리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 개발 막 하는데 제발 아파트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LH 임대주택 짓잖아요. 노인 시설 조그만 것이 하나 의무적으로 짓게 하면은 이번처럼 동네산으로 와서 이렇게 돈 조금 받고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주 참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됩니다. 한 900평 정도. 근데 공간이 넓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네, 공간이 있어야 공동체의 활동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사회주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LH나 국토부에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건설 수준이다. 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할 건지, 예산을 더 반영할 건지, 또 건설사, 정부나 LH에서도 건설사를 평가할 때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평가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계속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지금 계속 조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5분가량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문수 신부님 얘기를 제가 안 들었는데 돌봄에 대한 얘기 해보시면서 네. 또 청년들 만나시면서 그리고 특히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청년들을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시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가난에 대한 생각의 개념도 다른 거고 요즘 개인들로서 겪는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돌봄이나 공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사회가 변화하고 성장 발전하면서 그런 개념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청년들은 우리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오히려 청년들은 이 사회 변혁의 주체였잖아요. 어떤 사회가 혹은 공공의 영역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았죠. 이 나라의 발전이나 혹은 이 사회 변화 발전에 뭐 주역이었던 세대가 청년 세대였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들을 뭔가 돌봄의 관점에서 그 세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좀 당황스럽고 낯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고 바라보고 또 어떻게 돌볼 것인지는 이제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가 된 것이니까 기존의 뭐 어떤 우리의 뭐 개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예를 생각합니다. 들면 밥상 공동체지만 밥만 먹으러 오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저 오늘 사실 이제 포럼에 이제 사전에 좀 더 일찍 오기로 되어 있는데 좀 늦었던 이유가 저희 식당에 요 근래에 매일 오는 대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오는 건 아니고 저희 왔을 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오면은 항상 식사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뭐 서너 시간씩 공부하다가 가는데 오늘은 갑자기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뭐 개인적인 뭐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시련의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고 부모님 못 뵌 지가 2년이 넘었고 이제 지금 대학교 마지막 학기라서 이제 졸업을 하면 부모님을 뵈러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대학 생활 내내 부모님은 일본에 계셨으니까 그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코로나라는 상황에 또 개인적으로는 그 시련의 아픔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동안 계속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뭐 이렇게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밥상 공동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정을 나누고 또 너와 내가 다른 남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혹은 뭐 예전식으로 치면 우리는 가족, 식구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털어놓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무작정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그들이 먼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어느 조사 보니까 1인 가족이요.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4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2개를 같이 여쭙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혹시 모를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건 뭐냐면 공공성 하면 되게 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럴 필요 있나? 그리고 꼭 그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하는 게 공공인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미시 공공성이라고 해서 작은 단체들,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필요들이 이제 제기되고 그것들이 돌봄의 대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오히려 오늘날에 맞는 돌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얘기들이 어떤 하나의 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다양한 돌봄의 영역이 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 필요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입장 뭐 나눠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게 아니면 혹시 오늘 포럼에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먼저 이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스웨덴에 장애인이 있는데 이제 하지마비라 이제 휠체어 타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사는 데가 인구가 한 12만 정도 돼요. 근데 그 돌봄인 우리는 활동 보조인을 뽑으려고 신문 광고를 냈는데 90명이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급이 스웨덴 사람 중에서 일당조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시급을 높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이 9,000원, 올해가 9,166원인데 이 요양보호사들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도 높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알바 하시는 분들도 제일 높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가? 노동량에 비해서 거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애정 교감하고 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이 90명이 여기서 한 번 뽑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정성을 안 들이겠어요. 요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막대한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요양원하고 요양방 없애는 돈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없으면 어떡하냐? 아까 했잖아. 그거 없애가지고 홈케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홈케어 하는데 자네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정부가. 침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증의 경우가 이제 힘이 많이 드는데, 침대에 노상 누워 계신 분 있잖아요.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고. 이거를 옆에 돌보면은 자크만 채워주면 기계가 데려가요. 화장실. 기계가 변기 안 치우고, 기계가 샤워하고. 자, 이러니 말이에요. 굳이 요양원에 가, 이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여튼, 조금 움직이는 건 거의 우리나라도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은 사람을 못 뽑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안 오니까. 일당 시급 11,000원 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화되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심화되면, 그 다음에 문제 대처 방법이 이런 보조기기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지연구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은 그런 걸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홈케어 받을 수 있는 게 정부가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걸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연구라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휠체어를 싸게 줍니다. 근데 그런 품목이 17개 품목이 있어요. 정부에서 10%만 자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보험이 제공하는 게. 그래서 그게 종류가 품목이 제품이 360개 정도 돼요. 360개 정도는 정말 싸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이건 막 끝낼게요. 일본은 20개 품목인데 제품 종류가 10,000개가 넘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 이거. 그리고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걸 소개해준 기관도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이 안에. 보험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안 사고. 그냥 기재로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복지 돌봄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서구는 보조기기로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인건비를 높여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오고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사장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또 굉장히 특수한 분야고 근데 어쨌든 돌봄의 어떤 질이랄까 그런 에너지와 어떤 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처음에 소개한 순서대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손병기 이사장님. 네. 지금 우리가 공공성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심화되면서 신촌의 핵심 상권들이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임차료로 상가의 임대인들이 굉장히 큰 소득을 거둬들이다가 갑자기 이제 임차인들이 떠나면서 임대인들이 떠나면서 갑자기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가의 주인들이 오히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적정 임차료를 이 상가 거리는 적정 임차료를 받고 있으니까 상가분들이 와서 같이 이 상권을 좀 살려보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의식들이 없었다가 이 코로나를 닥치면서 서로 공생해야만 공존할 수 있구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공동체적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공동체적 이 가치가 어떤 이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갈 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이 공공성의 미시적 접근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돌봄의 영역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세분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관심과 지원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 돌봄이라는 영역 안에서도 점점 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공을 쓸 때는 약간 정부 주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공공이 다 이렇게 돌보고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당연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먼저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 될 거고 뒤따라서 공공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역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정도 저는 권리의 측면이 좀 확장되면 좋겠어요. 아까 주거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2년 전인가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 평균 거주기간이 한 3년 잡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0년간 이사 7번 다녔는데 10년, 20년이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이렇게 늘어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이건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긴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2년을 살고 내가 원하면은 집주인에게 제가 2년 더 살게요. 그게 내 권리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청년들이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요즘 공정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공공에서의 경험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공에서 받은 어떤 게 표면적으로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돌봄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각자 도생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권리가 되는 세상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본질적인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더 있는 세상이라면은 공공에서의 우리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여기 같이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서로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네. 사실 그게 이종곤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혹은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되면 이렇게 자발적 돌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나는 비록 그런 뭐 돌봄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이 의식 혹은 인식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그 자발적 그게 자원봉사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러는데 그 재밌게 해야죠. 보람을 느끼고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니까 훨씬 더 재밌다, 즐겁다,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 자발성이 일어나겠죠.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물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죠. 관리자들이 그때마다 또 개인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고 봅니다. 그 손병기 이사장님께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저기 홍지훈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위스테이 별내의 주민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에서 이런 방식을 실천할 경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손병기 패널님께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491세대 정도 됩니다. 입주한 지 한 1년 6개월 됐고요. 입주하기 전에 일반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입주민을 만나는데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원이 돼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지는 총 사업기간 한 5년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하고 저희 아파트하고는 차이점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그다음에 소모임 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처음에는 청년들이 그 앞에 행복주택이 청년들이 한 1200가구가 사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관계성이 별로 없다가 우리 아파트를 와서 보고 우리도 도서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 청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옆 단지 같은 경우는 위스테이 별내는 저렇게 헬스장도 있고 댄스홀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우리는 탁구장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저 앞에 1-3은 임대 아파트인데 우리도 위스테이처럼 카페를 만들어서 입주민들끼리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스테이 모델을 통해서 조금씩 이웃들이 아파트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변화의 시작점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좀 의미 있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아파트에 맞게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화저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이슈들이 다 평화에 일상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공공성과 돌봄으로 잡았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 혹은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게 평화랑 어떤 관계가 있을지. 돌봄을 받게 된다는 거는 안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혹은 뭐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평화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우리 사회는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문을 많이들 못 열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안정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나의 안정, 나의 행복의 어떤 위해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돌볼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단지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시선으로는 영원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건데, 그들이 우리 사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뭐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어떠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본다라는 게 시혜적인 것만은 아닌 거고 사실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다른 분도 있으실까요? 서로 돌봄 맨날 언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 오늘 주제였는데 초반에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기존의 사회복지 체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취약계층을 시혜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역할을 하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 그러니까 서로라는 게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직적이었던 관계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으로 놓고 이제 돌본다라는 뜻에서 서로라는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면 앞으로 한 시간을 더 얘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영어가 굉장히 생소한 영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뭐 아주 미리 오래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뭐 접근을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글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이번 잡지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렇게 논의의 자리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그 서로 돌봄이라는 것들은 그 자기 돌봄이 있고 이제 자가 돌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패널로 오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서로 돌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아까 이제 우리 손병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그 어디다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12가정인가 18가정의 그 자녀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돌보는 거지 그것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서 돌봄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로 외로운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리고 뭐 서로 이제 공동체성이 이제 상존해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포럼인데 이 질문으로 그냥 갖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국가가 어떤 취약계층을 책임지는 공공의 이름을 책임지는 돌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고 공동체로 필요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귀한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기도.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